유튜브 예전이 제일 좋으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 다 쓴다. 그걸로 이제 과제 같은 것도 하면 해가지고 내고 막 그래라. 그래서 그때 보니까 다른 AI에 비해서 제가 입력하는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또 얘들이 그래서 공부할 사람들이 많이 쓰구나 그래서 취재를 하고 썼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제가 하더라고요. 이제 논문, 페이퍼 이런 거 쓸 때도 학술적인 거 쓸 때도 출처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걔가 이제 잘 해주고 해서 근데 이것도 그거 발표 자료 슬라이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이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잘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이 슬라이드 그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제목이 미디어의 기능과 영향이거든요. 근데 미디어의 기능과 숨겨진 영향력, 미디어 프리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드라이하지 않게 막 얘가 좀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듯이 막 써갖고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도 미디어의 이제 기능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기능이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디어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그거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라스웰이라는 이제 미디어 학자가 굉장히 약간 말하자면 미디어학의 시조새 정도 되는 분이신데 이 라스웰이 미디어의 기능으로 환경 감시 기능, 상관관계 조정 기능, 문화 전수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셨대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그래서 그래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맞아 진짜 미디어라는 거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겠죠. 근데 거기 그 라스웰이 세 가지 기능 미디어의 3대 기능을 얘기를 하고 이후에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거기다가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락 기능,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오락 기능도 미디어의 대표적인 기능이니까 이것도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 감시 기능, 상관관계 조정 기능, 문화 전수 기능, 오락 기능 이 네 가지가 미디어의 대표적인 산업 기능이다. 이거는 머릿속에 남겨두셔야 돼요. 요 페이지 중에 나눠드린 종이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돼요. 일단 환경 두 번째 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환경 감시 기능. 환경 감시 기능은 뭘까요? 환경 감시 기능 우리가 환경을 감시하는 거야? 아니면 환경이 우리를 감시하는 건가?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주워 들었잖아요. 주워 듣고 아니면 소문이 돌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잖아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염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 임금님이 지금 위독하시대 그래? 뭐 그런 거 역병이 돌고 있대
아침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날씨 보시잖아요. 날씨를 미디어가 전달해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대표적인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우리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지진. 그렇죠. 재난 상황에 이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다. 재난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교통정보. 옛날에 또 뭐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지금 대구를 뚫어 지금 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뭐 옵니다. 또 갑자기 또 지금 2차 정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병, 사실 말하는 역병이었잖아요. 재난과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도. 그때 굉장히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범죄에 대한 보도.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환경 감시 기능이 대표적으로 재난 상황이나 아니면 범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미디어가 없어지면 흔히 말하는 우리 스마트폰,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스마트폰, 텔레비, 이거 완전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 일어나면 전기 끊기잖아요. 스마트폰을 우리가 하려면 기시국 있어야 되잖아요. 지진 일어나면 기시국도 다 폭삭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막막하잖아요. 앉아서 죽어야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저번에 이제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미디어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 뭐가 있죠? 폭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남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막 투마로우처럼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이고 텔레비도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해? 어디로 도망갈지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야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종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포하는 뭔가, 종이는 전기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일본은 워낙 그 지진이나 해일이 많아가지고 그 라디오, 재난용 라디오를 저기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특히 이제 노인분들, 일본도 이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재난 상황에 이분들이 갑자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라디오는 어쨌든 틀면 나오잖아요. 라디오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없어도. 그래서 라디오는 또 공동체 라디오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옛날에 한참 유행이었는데, 소출력 라디오. 소출력 라디오는 큰 방송국에서 전파를 안 써줘도 그 동네에서 쏘아주는 전파로 수신이 가능하거든요. 소출력 라디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난 상황에서 다른 거 안 될 때, 방송국 무너지고 스마트폰 안 되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환경 감시 기능, 대표적인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 감시 기능의 순기능은 이제 신속하게 위험을 경보해주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정보들을, 필수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기능이 있다. 역기능. 그 역기능이 뭐냐면 이 세상사를 전해주는 환경 감시 기능이 있는데, 이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종사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뭔가요? 뉴스를 만들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이 종사자들은 많이 알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사명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내 기사를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고 싶은 욕심. 내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해. 그래야 우리 방송국에서 돈을 벌고 내가 또 가고 살고 내 나의 인지도 높아지고 나의 실력 있는 사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막 중동 전쟁 일으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시 기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물론 나쁜 사람이긴 한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한테 필요한 정보는 트럼프가 나쁜 놈 맨날 써! 이거보다도 트럼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안 보잖아요. 안 보니까 막 전쟁 막 트럼프가 막 미사일 쏘고 투여하고 막 트럼프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막 그러고 이런 거를 막 하는 거야. 야 진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한다. 그렇게. 그리고 안 해도 되는 보도, 그러니까 뭐 극적으로만 하는 보도로 혼란을 야기해야 한다. 그런 환경 감시 기능에 역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북한이 이제 전쟁, 우리나라 보도 특히 전쟁이 사실 안 일어날 텐데 되게 남한이랑 북한이랑 갈등이 그게 달하는 것처럼 막 보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옛날에 막 사재기 엄청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휴지 엄청 사고 휴지랑 또 뭐 샀죠? 물 맞아요. 물 라면 휴지. 그래서 진짜 나는 라면 먹고 싶고 물 필요한데 마트 가니까 막 다 동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디어가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기도 한다. 오정보, 거짓 정보 이런 거를 잘못된 세상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혼란을 주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 다음 장 그거 어디지? 58페이지. 58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이제 상관관계 조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상관관계란 무엇이냐? 저도 왜 이거를 상관관계라고 하는지 명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갈등이 있잖아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정당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국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그런 갈등 외에도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 갈등 관계들, 잘못되고 있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디어가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대표적으로 탐사보도, TV수첩 이런 거는 굉장히 극에 달한 갈등 사례나 극에 달한 잘못된 어떤 비리 이런 거를 파헤치면서 무엇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사실은 말이죠. 이런 입장이 있고 여기는 이런 입장이 있고 진실은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갈등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그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주더라. 상관관계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책에는 있어요. 비판적 시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되게 이거는 미디어만이 할 수 있는 미디어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미디어가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이 사실 앞에 있는 사회 방식이는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언론사에서 주로 했었지만 환경 방식이는 언론사에서 주로 했었지만 요즘은 SNS 통해서 개인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상관관계 조정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문 말하자면 미디어 종사자들의 역할, 전문 언론, 저널리즘의 역할로 점점 더 지금은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점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대요. 왜냐면 SNS 이런 거 통해서도 정보 습득 이런 건 되지만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는 유튜브들은 사실 갈등을 조장하는 거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순기능이 있지만 한편으로 역기능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마치 그 언론사 저널리즘 종사자들이 하는 말이 기자들이 하는 말이 마치 진실이 대세에 있는 주류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래 그 말 들어야지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담론이나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고정관념, 지금 사는 사회의 주류 담론, 예를 들면 또 탈북자에 대한 이미지, 또 어떤 윤리, 이런 결혼에 대한 윤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는 좀 안 좋게 미디어에 비춰졌었잖아요. 요즘은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보다는 획일적인 어떤 그 사회의 주류적인 생각들을 하여튼 획일화시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자들의 의견이나 소수자들의 입장은 묵살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도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역기능,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 이제 문화 전수 기능이 있어요. 문화 전수 기능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너무 그냥 말 안 돼도 아시겠죠? 애들이 사회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사회화가 되죠? 규범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범을 학습하면서 사회화가 되잖아요. 또 규범을 학습하고 문화를 학습하고 그거를 이제는 옛날에는 가족에서 그걸 해줬었잖아요. 가족에서 학교에서 해줬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을 미디어가 해준다. 그래서 가치와 규범을 세대 간 전달하는 기능을 문화전수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전수 기능은 순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규범, 가치, 정체성 또 뭐가 있지? 문화 이렇게 문화죠. 문화 이렇게 풍습 그다음 명절 지내는 거 추석 때 되면 이렇게 막 차례 지내는 거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기경길 풍경 막 하고 막 하잖아요. 설날 세대 하는 거 하고 하면서 역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문화가 그래 이렇게 가족 간의 정 이런 그러면서 어떤 그 공동체 의식 우리
뭐가 있죠? 보수적인 것 중에 돈이 최고야, 경제 발달이 최고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다가 맞을 수도 있지만 세상이 바뀌거나 또 그게 아닌 또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경제 발전 이면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고 피해보는 어떤 뭐 이렇게 환경도 이렇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기존의 주류적인 입장을 문화정수기능에서는 전달을 하는 거고, 근데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또는 주류가 아닌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주류문화의 잘못된 가치들을 반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문화정수기능의 역기능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정수기능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30살 넘으면 결혼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하고 남자는 여자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근데 미혼으로 신분을 살아도 되잖아. 그리고 유럽은 남자랑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랑 여자랑 결혼해도 합법화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소수자. 나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가? 그런 고립감을 주류의 나는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다.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이제 문화정수기능의 또한 이제 역기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락기능 61페이지. 자, 오락의 순기능. 당연히 오락의 순기능 너무 우리 즐거워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좋은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역기능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수업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막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미디어의 오락적인 기능에 우리가 너무 빠지게 되면 오프라인 세상에 사는 것보다 미디어 안에서 사는 게 난 더 좋아. 거기에 몰입이 되면서 현실을 도피하게 될 수 있다. 현실 도피하게 될 수 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예전에는 TV 중독.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걸음 나가서 또 현실의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몰라? 미디어 속의 세상을 보면서 행복하거나 아니면 미디어 속의 세상에서 보면 사는 이게 막 그 인플루언서 하는 얘기가 중요하고 거기 배우들이 막 뭐 사적인 누가 누구랑 사귀고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히려 현실이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일 중간고사인데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의 문제에 무감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역기능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오락은 미디어가 이제 오락적인 기능을 이제 막 하면서 발달하잖아요. 기법이 발달하면서 어쨌든 얘네들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적인 거, 폭력적인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거를 자꾸만 보여주면서 그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역기능 또한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우리는 그래도 조금 더 배운 사람들이니까 한 걸음 더 나갈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디어의 오락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미디어 연구자들이 미디어를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진짜 이유를 한번 알아봤어요. 설문조사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해가지고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웹툰에 대한 이용
그대로. 그래서 물어봤고 알아봤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이용 동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요즘 유명한 웹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웹툰을 내가 봐야 학교 가서 애들이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옛날에 뭐 무슨 뭐 패션왕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걸 내가 봐야 학교 가서 애들이랑 의사소통이 돼. 그거 모르면 문찐이 되는 거야. 요즘 많이 나오는 사람들 다 봤다고 하는 그 영화. 또 영화 뭐죠? 왕과 사는 남자? 안 보면 남들 다 봐서 그거는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고 했는데 안 봤다고 야 그거 아직도 안 봤냐?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내가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나 그래도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있어 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또 웹툰을 보더라. 그런 것도 상당히 크더라.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의 숨기를 강화하기 위한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여기 자료에 없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미디어에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기능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네 가지 기능을 하나하나씩 현실을 보면은 나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이 역기능을 분명히 알고 순기능에 맛을 줄 수 있게 미디어를 이용해야 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이용자들인 거고 사회는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미디어의 역기능이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해야 되고 정책 만드는 사람들도 미디어의 역기능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디어의 순기능이 더 잘 발휘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려면 미디어의 네 가지 기능도 하나씩 외워야겠지만 거기에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것들도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가 개인의 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는 거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일단 먼저 개인적 차원의 영향이 있대요. 두 번째, 사회적 차원의 영향이 있대요. 이거를 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그거 아니야?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아마 두 개가 연관이 있긴 하지만 개인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하는 미디어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일단 먼저 이쪽 연구가 시작이 됐던 거가 그럼 옛날에 그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한 게 뭐였죠? 자본주의가 꽃피운 게 광고였다고 했잖아요. 광고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꽃피우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를 사거나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 싶게 만드는 거 맞아? 왜냐하면 되게 많은 돈을 풀어서 쓰는 건데 광고를 보고 그냥 광고 재밌다 라고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거를 내가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까지 사기까지 하는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건지 이거를 한번 돈 많이 쓰는 건데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영향력이 있는지를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정치인들도 이제 요즘은 미디어로 많이 하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정치인들은 특히 권력이잖아요, 권력. 일단 권력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유권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 들은 거, 선거 홍보, 내가 한 얘기 이런 거를 보고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이거 보면서 할게요. 이거 보면서 63페이지 개인적 차원의 영향은 개개인의 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사게 만든다든지 투표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미칠까? 특정 사안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 줄까? 여기서 물음표를 한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아무튼 이용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미디어가 주는 영향, 효과는 사실은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래. 사람마다 다르대. 이것도 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 보수적인 사람인지, 진보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예를 들면 연령에 따라도 다르고, 이 사람의 공부 어디까지 했는지에 따라 다르고, 그렇다더라. 그래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미디어가 주는 영향력이 달라지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영향이란 뭐냐? 이 앞에 거가 개인적 차원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차원의 영향은 미디어가 특히 매스미디어겠죠. 미디어가 사회적 여론을 형성을 하는데 영향을 주더라. 근데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라고 하는 거를 바로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제, 지금 사회에 필요한 의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한 사회 적어도 보편적인 가치, 아까 문화 수기름이 있었잖아요.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미디어가 바뀌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더라.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가 달라졌죠? 일단 대화 잘 안 하고 카톡으로 많이 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 그쵸? 그런데 또 거기서 한 차원 넘어가면 미디어가 예를 들면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N번방 사건을 누가 터뜨렸죠? 한 대학생들이 아주 대단한 단이나 B인가? 불꽃
여학생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이 엠번방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엠번방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동영상 유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봐도 걸려 들어간다. 그런 법을 만드는 사회적인 대단한 미디어가 한다. 그 심지어 대학생 기자들이 하는 것도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 그게 사회적 차원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과연 그럴까? 진짜 그런 개인한테 영향을 미칠까? 라고 아까 물음표를 드렸었잖아요. 여기에는 그렇다라고 했지만 실제 정말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게 맞을까? 하고 실험을 해봤어. 실험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실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던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처음 이거 딱 시작을 했더니 이게 뭐냐면 라자 스펠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디어 학자거든요. 이제 효과 이론의 주된 이제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의료 사회과학 연구소가 있대요. 거기서 실제 유권자들의 정치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대. 실제로 이렇게 설문지도 했고 막 했겠죠. 그랬더니 어라 사람들이 미디어에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 거의 미디어에 영향을 받진 않았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8% 영향을 미친 거는 100명 중에 8명밖에 없었고 그거보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냐면 오피니언 리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오피니언 리더. 지금으로 치자면 인플루언서겠고 옛날로 치자면 내 주변에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는 학교 선생님 아니면 동네 어르신 옛날 같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마을 이장님. 요즘 이장님은 이제 일꾼인데 옛날에는 이장님이 좀 그래도 좀 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생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서 미디어에 나오는 정보들을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접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더라. 미디어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오피니언 리더, 여론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2차적으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팔로우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플루언서랑 비슷하네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용자들한테, 의견 추종자들한테 전달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더 크더라. 그게 2단계 유통 이론입니다. Two Step Law Theory. 2단계 유통 이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65페이지 볼게요. 라자 스펠드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한 게 라자 스펠드거든요. 그 라자 스펠드 이후에 하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로저스의 정보 확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개혁 확산 이론, 정보 확산 이론이라고도 한대요. 이거는 이제 이 메시지를
만들었어. 누가? 초기 개발자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만들면 초기 채택자 이 사람들이 아마 오피니언을 믿어주면 되겠죠. 얼리버드 처음에 이걸 딱 받아들인 초기 채택자들이 요만큼 13.5%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 대중 요거를 조금 더 빨리 이 사람들한테 얻어든 사람들이 34%가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좀 힙한 사람들이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들 아 그래? 모르면 안 된대. 야 이리 와봐 이거 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소비 대중이 34% 소비 대중이랑 비슷한 비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체자 못 따라가는 사람들 야 너 아직도 이거 모르냐? 아직도 이거 모르냐라고 하는 지체자들이 16% 정도 됐는데 여기서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저는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초기 채택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오피니언 리더층도 여러 단계로 나뉘고 이 팔로우층도 여러 단계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도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다는 이론을 뭐라 그러냐면 개혁 확산 이론 또는 정보 확산 이론이라고 한대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 2단계 유통 이론은 그러니까 미디어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우리가 직접 실험해보는 게 나왔다. 이게 뭐냐면 초기 이론이에요. 미디어 효과 이론의 초기 이론. 우리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미디어 효과 이론인데 초기에 크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맥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제 정치 연구를 했어요. 대선 때 실제 미디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권력이 중요하니까 이 미디어 학자들이 아마 요령을 받아서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정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하는 이런 선거 광고나 맨날 유세 이런 거 방송하고 하는데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맥콤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야 2단계 유통이론 너네들이 못 본 게 있어. 이거는 너네들이 못 봤기 때문에 미디어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디어가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라고 너희들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선거 기간에 이루어진 미디어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미디어가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이나 이 메시지들이 누적이 돼서 바로 이 사람 찍어주세요 라는 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누적이 된 효과가 나중에 강하게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로서 바로 이 사람 찍어 라는 게 아니라 여러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된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는 거야. 특히 미디어는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생각해? 이명박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재명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명박이 얘기하는 경제 경제 중요하네? 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얘기하는 이재명이 뭐 얘기했죠? 요즘 국민이 주인이다. 요즘에 이재명이 부동산. 부동산 잡겠다 얘기했잖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부동산이 중요하구나.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시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의제 설정 기능이 있다. 의제 설정 기능이 있다.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을 미디어
배양한다가 뭐죠? 배양한다. 키우는 거잖아요. 씨 뿌려가지고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장시간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장시간 TV를 보고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고 하면 씨 뿌리듯이 우리가 길러지는 거야. 우리 생각이 길러진다. 이게 바로 배양이에요. 문화개발 효과 이론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장시간 노출될 때가 핵심적인 거. 이게 거브너라고 하는 미디어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거브너라고 하는 미디어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TV를 많이 보던 시기였겠죠. 지금 TV 많이 안 보지만 TV를 많이 보던 그 시기에 사람들 의식을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특히 이제 미국은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경찰이 많거든요. 근데 장시간 텔레비를 본 사람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1시간 본 사람이랑 하루에 10시간 본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10시간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미국은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미국은 경찰 수가 많다라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장시간의 미디어 노출은 수용자의 인식, 태도, 가치관, 미디어가 재현한 세상의 그 모습을 머릿속에 배양시키더라.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면 일단 1960년대 이제 무슨 폭력 사태가 많이 혹시 여러분 옛날에 히피들이 막 베트남 반전 시위하고 그 다음에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60년대 베트남전 미국에서 참전하면서 젊은이들이 베트남전 반전 시위하고 히피들이 막 했던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이 좀 독특한 나라인데 그때 엄청 막 나라가 막 떠들썩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막 감기 들고 막 집단 시위하고 막 때려 부수고 막 모여서 떼지어 살면서 막 같이 가후에 행진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막 깨부수고 막 그런 걸 보고 이거는 미디어의 효과가 아니냐. 미디어가 너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의 효과를 연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폭력 사건이 폭력적인 어떤 장면이나 그런 게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텔레비전에 폭력적인 게 많이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실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진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많이 오랜 시간 본 사람일수록 실제 거기서 나오는 텔레비전이 재현하는 그 세계가 진짜 내가 사는 세계라고 인식하더라. 근데 사실 저도 약간 동감하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 글로리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거기 그 장모님 보면 걔네들이 이제 그 친구 나쁜 애들이 친구네 집에 와가지고 막 다리를 지지고 막 집까지 찾아서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 절대 친구들 고등학교 가는 이제 친구들 집에 놀러 오다고 하기면은 놀러 오게 하지 마. 혹시 모르잖아. 우리 집은 너의 가장 안전한 장치가 안전망이 돼야 되는데 혹시 나쁜 애들이 우리 집 말고 우리 집 앞에서 껌 씹으면서 운동을 씹으면서 이러면 어떡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은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엄청 같이 놀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글로리 때문에 글로리를 보고 너무 나는 진짜 머릿속에 한쪽밖에 안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딸이 친구를 한 번도 안 데려왔어. 나 진짜 그날 이후로요? 근데 너무 후회가 됐어. 내가 되게 그 경고됐구나.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 여기 딱 일경으로 세상을 한국 세상으로만 보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뉴스 같은 거 보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중시청자가 경시청자보다 텔레비전이 모사하는 폭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대요. 사람들을 덜 믿고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야비한 거야. 서로 속이고 뒤통수 치고 막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텔레비전이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근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물론 야비한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더 많잖아요. 근데 텔레비전 때문에 그 텔레비전을 많이 볼수록 세상은 그렇게 본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세상이야.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비열한 세계 주문 이런 말도 있어요. 미디어 중시청자들은 경시청자에 비해서 세상을 더럽고 야비하며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다. 거문을 협력해주고 이 정도는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묵의 나성이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 69%. 침묵의 나성이론은 뭐냐면 뭐 들어보셨나요? 침묵의 나성이론? 처음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2단계 이론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고 오히려 중간 단계에는 인플루언스의 영향이 더 크다. 리더의 역할이 더 크다. 사회적 리더 역할이 더 크다라고 했었는데 침묵에 나선 이론이 또 그거를 뒤집어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중리 이후에 나온 이론이에요. 미디어 효과 이론 중에 이게 뭐냐면은 심리학이랑 약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회 심리학. 사람들이 미디어 콘텐츠가 30명이 모여 있어요. 우리과 이름을 명칭 바꾸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셨잖아요. 그쵸? 대부분 반대했는데 나는 사실 바꾸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바뀌는 게 왜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게 오히려 우리 과에는 더 좋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 말 안 해. 자, 그치? 말을 안 하는. 그래서
빵년까지 되는 것처럼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되더라. 그게 이제 노일만이 이 현상을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소외당하기 싫으니까, 나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괜히 나 이거 이름 바꾸는 거 찬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왕따 당할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게 있는 거야. 그게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 우리 사는 세상도 이런데 미디어, 특히 대중 미디어, 그건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 미디어가 이거를 더 증폭시킨다, 더 심화시킨다. 왜냐면 미디어는 물뜻덩 다수한테 또 가고 또 스마트폰, SNS 계속 소통이 더 많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침묵의 나선 이론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크겠죠. 미디어가 침묵의 나선 이론을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한 게 이제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이론이 지식 격차 이론이 있어요. 지식 격차 이론. 지식 격차 이론. 이거는 약간 정보 또 기술의 평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얘기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도 이제 최신 기술, 최신 정보, 스마트폰 잘 사용하시는 분 물론 계시는데 그냥 사실 이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선이 드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못한다. 잘 못한다. 스마트폰 못한다. 컴퓨터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질이 되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스마트폰 중요해지고 또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터치하는 거 키오스크 그리고 다 주문하게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키오스크 못하고 스마트폰 못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해서 실제로 택시를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하면은 택시 섰잖아요. 요즘 이렇게 하면 안 쓰잖아요. 이걸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택시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병원 갈 때 택시 타고 가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지고 오히려 더 고립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디지털 격차, 지식 격차, 또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 딸내미 보면 뭐 맛집 검색하는데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여행 가가지고 저 안에 안 찾아요. 딸이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완전 가성비도 좋고 맛있고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걔가 하나를 따라합니다. 정보 습득력이 하여튼 그래서 이 격차가 커진다. 미디어가 이 격차, 지식 격차를 심화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외계층의 문제다. 특히 이 AI 발달로 지금 챗GPT, 구글 제미나이 또 캔바 많이 쓰시잖아요. 선생님들은 이제 얼리버드시니까 학교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강의 들으러 가시고 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습득을 하시는데 그거 안 하신 분들은 계속 이쪽으로 문외하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 AI 플랫폼의 특징 5만원짜리로 갈수록 10만원짜리로 갈수록 20만원짜리로 갈수록 더 질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갖게 되거든요. 점점 더 이 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지식
지식 격차, 정보 격차, 삶의 질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그게 이제 지식 격차 이론입니다. 정보가 증가할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집단보다 정보를 훨씬 빠르게 습득해가지고 지식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디지털 디바이디드. 이 격차를 디지털 디바이드. 이제 AI 디바이드가 되겠네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그냥 나 몰라도 살 수 있어. 그 살면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노인분들 고립되고. 이거 안 보는 사람들 계속 모르는 상태로 하면서 세상은 미디어 이 AI로 가고 있는데 이거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안 쓰고 맞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진다. 그걸 넘어서서 생명의 위험까지도 갈 수 있다. 지진 상황, 재난 상황이 우리 다 스마트폰 가지고 기지국 있다는 전기랑 기지국 있다는 전제하에 가지고 얼른가 대처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집에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럴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이 지식 격차 이거는 지식 격차 이거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하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약간 제가 좀 딴 얘기 시험은 안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계몽주의적인 그런 말하자면 논리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계몽주의적인 논리가 될 수 있어서 누구든 다 이런 거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세상은 진보하거든. 진보하니까 빨리빨리 습득해서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 이게 계몽주의잖아요. 계몽주의. 세상이 진보하고 발달하고 있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많이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고 따라가야 돼. 우리가 가르쳐줄게. 엘리트인 우리가 가르쳐줄게. 그게 사실 계몽주의적인 입장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좀 그런 게 있다. 굳이 세상에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근데 빨리 변하니까 빨리 적응해야 돼. 엘리트인 우리가 끌고 갈게.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 이론. 이거는 미디어 효과 이론이에요. 미디어 효과 이론이고 주로 미디어 이론가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두 부류라고 하기 좀 그냥 지게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 이용 미디어를 가지고 이 사회를 좀 편리하게 산업적으로 복되게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미디어계를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미디어의 효과이론이고 저 반대편에서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폭력적인 거 많아 이런 게 아니라 미디어를 사회 경제학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비판으로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고 시험 문제에 나오고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론이라서 여러분들은 꼭 외우셔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